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읽고 있고요. 중세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74쪽 3전성기의 스콜라 철학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세기에 들어와 이슬람 철학의 창조적 힘은 소진된 반면에 서양의 사상은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이러한 도약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이슬람 세계와의 생산적인, 물론 드물지 않게 혼란도 유발한 만남과 이를 매개로 한 고대 그리스 철학과의 만남을 꼽을 수 있다. 그죠? 이런 만남 중요합니다. 그리스인들이 남긴 대부분의 유산을 서양인들이 처음 접하게 된 것은 12세기였다. 이 시대에는 라틴어 번역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다. 이때 번역된 것은 주로 아랍어로 옮겨진 그리스 저작이었지만 아랍인들의 주석과 아랍어로 쓰인 유대 사상가들의 저술도 적지 않았다. 가끔은 히브리어로 옮겨진 그리스 저작이 유럽에 전해지기도 했다. 역수입된 셈이죠. 그리스어 원전을 직접 라틴어로 옮기는 작업은 후일에 가서야 시작되었다. 번역의 시대의 번역자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12세기에 활동한 게르하르트 폰 크레모나인데, 톨레도에 보존된 소중한 아랍어 문헌들을 발견했고 이 중 70에서 80가지 저작을 라틴어로 옮겼다. 그가 평생을 거쳐서 거둔 경탄할 만한 산물이었다. 13세기 비렐름 폰 메르베케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직접 그리스어에서 번역했고, 그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면모가 최초로 서양에 알려졌다고 해요. 376쪽으로 가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 지배라고 나옵니다. 12세기 이전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현이상학과 자연학 문헌을 포함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저작이 점차 서양에 알려지게 되었다. 번역되고, 원래는 이제 금지됐었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명성이 높아져서 이제 지배를 해요, 서양 세계를. 16세기까지 지속되었다. 한 사람의 서양 사상가가 그처럼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는 전무후무하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 때문에 서양과 동양의 문화는 생산적 접촉을 갖습니다. 서양은 항해술, 도시와 무역의 발달, 건축술, 시문학, 지리학, 여타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작업과 성장의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에 의해서 사회적, 지리적, 정신적 지평이 확대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아랍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수준 높은 자연 지식의 비상이 증대했으며, 스콜라 철학 사상이 꾸준히 심화되고 개념적 명료성을 획득했다. 그죠? 대학과 수도회가 생기고, 중세 대학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독교 신학을 완성하기 위해 지식의 전 영역을 포괄했다. 도미니쿠스파와 프란체스코파, 이 두 학파가 있죠. 알렉산더 폰 할레스와 보나벤투라는 프란체스코파이고, 알베르투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미니쿠스파예요. 이 도미니쿠스파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인데 379쪽. 알베르투스의 저술들은 1651년 리옹에서 전집으로 출간되었다. 상당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에 대한 주석이라고
합니다. 원문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나름 보완하려고 했대요. 음,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자신의 관찰 결과도 활용했다. 알베르트의 동시대인들은 그에게 위대한 사람과 이게 이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라는 뜻이죠. 만물 박사, 닥터 유니버설리스라는 명예 호칭을 붙여주었다. 어, 신학대전을 만들고 싶었는데 못했죠. 근데 이걸 그 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뤄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넘어가서 파리에서 토마스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를 만났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토마스가 3년간의 학업을 마치자 알베르트는 토마스를 쾰른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토마스는 4년간 알베르트의 지도를 받으면서 학업을 계속했다. 음. 그리고 언어에 능통한 비렐름을 만나요, 친구로. 비렐름은 수많은 그리스 원정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라틴어로 번역했다. 그와의 친분을 계기로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 철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스승 알베르트의 지식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술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음, 토마스의 저술은 일목요연한 짜임새와 명료한 문체를 특징으로 한다. 그는 카톨릭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상급자만이 아니라 초보자도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해 여지 없이 정확히 표현하려는 노력을 수사학적 열정이나 서술의 화려함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음, 그리고 지식과 신앙이라는 두 영역 사이에는 결코 모순이 존재할 수 없다. 기독교 진리는 초이성적이긴 하지만 반이성적이지는 않다.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다. 진리는 신에게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성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반론은 이성 자체의 최고 사유 원리와 모순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성적 수단에 의해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토마스가 이교도 및 이단자들에 대한 논박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주장했던 내용이다. 이처럼 일정한 종교적 진리들은 이성에 의해 인식될 수 있으므로 철학은 이런 진리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신앙과 신학에 봉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철학은 신앙에 반대되는 논거들을 그릇되거나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입증하는 봉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철학의 과제는 이런 봉사로 국한되어야 한다. 철학은 초자연적 진리 자체를 증명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반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말들. 음. 그리고 신존재 증명 5가지 나오죠. 운동 간단한데요. 뭐 움직이잖아요. 우리 어떤 사물이도 움직이는데 그걸 최초로 건드린 움직이게 한 게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얘를 처음에 움직이게 해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신이다. 작용인도 마찬가지고 최초로 작용하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누구나 신이라 부른다. 그리고 필연성에 대해서도 최초의 필연적인 게 있을 거 아니냐. 단계적 구조 얘기도 나오고 목적론.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 목적을 부여한 게 신이다. 이런 신존재 증명을 하죠. 신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서 토마스는 인간화된 신의 표상과 신은 오직 피 안에 있기에 경험과 인식을 초월한 존재라는 신플라톤주의적 견해 사이에서 중도를 모색하고 있다. 신에 관한 우리의 인식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이 인식은 자연에서의 신의 작용을 매개로 한 간접적 인식이다. 그죠?
둘째로 이 인식은 신의 피조물에 관련된 개념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신에게도 관련시키는 유추적 인식이다. 세 번째로 이 인식은 우리가 신의 무한히 완전한 본질을 다양한 측면에서 부분적으로만 포착하여 획득하는 합성적 인식이다. 자, 다시 보면 간접적 인식, 유추적 인식, 합성적 인식을 우리가 신에 대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신존재 증명도 그런 식으로 했고 신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모든 점을 놓고 볼 때 신에 관한 우리의 인식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이것이 인식임은 분명하며 이 인식은 우리에게 신을 자체 내에 자리 잡은 완전한 존재의 총괄로서 생각하라고 가르친다. 음, 좋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음, 인식은 신적 이념에 대한 관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감성적 지각에 근거한 경험을 통해서만 획득한다. 이처럼 경험론자인 토마스에 의하면 우리 인식의 모든 재료는 감성에서 유래한다. 물론 감성이 제시하는 것은 단지 재료이며 능동적 지성이 이를 더욱 가공해야 한다. 감성적 경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개별 사물일 뿐이다. 그에 비해 지성이 고유한 대상은 개별 사물들 속에 존재하는 본질이다. 그런데 지성이 이런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토마스의 이러한 사상에서는 칸트 인식론의 기본적 형태가 이미 그려지고 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인간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아야 하고, 무엇을 갈망해야 할지 알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구체적 덕성을 말하는데, 그리스에서 전승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플러스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기독교 덕성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이성은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이성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 인간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게 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선이란 이성을 진리의 인식에서 완성시키고 하위의 욕구 능력을 이성의 지침에 따르게 하는 것에 있다. 그럴 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이성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이란 인식 능력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분주한 삶보다는 명상적 생활이 더 높은 가치가 있지만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신의 뜻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명상적 생활마저 포기하는 사람이 신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리라. 인간사와 관련시켜 본다면 인식이 사랑보다 고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는 윤리적 가치보다 인식적 가치를 더 중히 여긴다. 하지만 우리 위의 세계, 무엇보다 신과 관련시켜 본다면 사랑이 인식보다 우위에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사랑이 신앙보다 높은 위치, 이런 말을 했고요. 알베르토스와 토마스는 모두 확신에 찬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로서 현상세계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심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다. 알베르투스 스승은 감각세계에 관심을 둔 반면 토마스가 관심을 갖는 것은 윤리적 세계, 즉 국가이다.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알베르투스는 자연과학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토마스는 정신과학 내지 사회과학 분야에 역점을 둔다. 알베르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중 정치학에 관해서는 아무 주석 작업도 하지 않았다. 반면에 토마스는 이 분야에 관해 여러 차례 많은 의견을 표명했다.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토마스는 인간이란 철저히 사회와 국가에 속한 존재라고 보았다. 그렇죠. 그래서 중세를 공부하면 할수록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원전을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주석을 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란 정치적 동물, 사회적 존재라고 봤고 국가적 질서는
필수 불가결하다. 통일적 규제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건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하고, 국가, 국가의 전제, 윤리적 조직인데 평화의 유지, 외적 복리의 증진이 중요하다. 이게 교회 과제라는 거죠. 396쪽에 보면 환자의 임무는 정리이다. 이런 말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데 이 표어, 즉 정리하고 구분하고 분류하라는 표어 안에서 집필되었다고 합니다. 구분된 것들을 각각에 부여되는 가치나 내재하는 가치에 따라 정리하려고 한 노력에서 그의 저작이 지닌 위대함과 가치가 나타난다. 정리를 잘했던 사람이죠. 결국 성자가 되고 1879년에 토미즘이 가톨릭 교회의 공식 철학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러요. 1931년 교황의 지시에 따라 새로 제정된 신학교 수업 규정에 의하면 철학과 사변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학설과 원리에 따라 강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녀 사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당대의 한계에 갇혀서 마녀를 믿었고, 그래서 좀 무고한 여성들이 희생되었다. 250년 동안 마녀 사냥에 희생당한 10만 명 정도의 여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한 사람만 지목해도 한 사람의 고발만 있어도 마녀 재판이 열렸다고 하고요. 혹독한 고문이 자행되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지극히 부조리한 범행을 자백했다고. 참 안타깝죠. 음. 자, 그 다음에 단테가 나오는데 스콜라 철학의 세계상, 특히 알베르투스와 토마스가 전개한 중세 기독교 세계상은 단테에 의해 가장 아름다운 시작품으로 표현되었다. 신곡 얘기가 나오죠. 음, 자, 신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스콜라 철학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